저희 세미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세안 문화원의 선임 큐레이터 유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1층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 전시 직조하는 손 여성의 시간 아세안의 직물 공예는 직물을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닌 여성의 노동과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세대를 잇는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 각 지역의 직물 문화가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직물과 복식이 공동체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개하고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전북대학교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최승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현 교수님께서는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와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특히 동남아시아의 전통 직물의 직조, 전통의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아세안 직물 문화의 전통과 지역성의 주제,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제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고, 그런데 이제 30분 동안 이 내용을 발표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그 세부적인 것은 나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전통과 지역성의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하면 중요성이 좀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전통은 지나간 과거인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전통은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역사나 단절성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가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문화, 다종족 사회로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사회는 비교적 단일 민족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동남아 사회는 다양한 종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항의 차원이나 차별화의 그런 과정 안에서도 여전히 현대에서도 자신들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위기 안에서도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신들만의 그러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화는 이렇게 다른데 또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아세안 지역, 즉 동남아라고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아세안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중국, 인도, 이슬람 세력, 그 다음에 또 서구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면서 서구 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경험해 왔고, 그 결과로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아세안 지역 직물, 의복, 문화 안에는 그와 같은 문화적인 복합성과 다양한 전통이 남아있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아세안 직물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동남아 사회가 겪어왔던 그 유구한 문화적 교류 역사와 그 안에 다양한 공동체의 정체성,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문화적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키워드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칭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면 소위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아세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륙부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해안부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까지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에서는 아세안 지역 양쪽으로 인도와 중국, 그다음에 인도 옆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도 옆에 유럽과 그 유럽 아래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아세안 지역의 양쪽에 있는 거대한 대륙들이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역사적인 영향을 준 지역들이고 그에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직물과 복식 문화 안에는 그와 같은 역사적 교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직물문화 교류의 핵심 역사는 사실 동남아사 혹은 세대사의 아주 거대한 흐름의 아주 일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대 중세 우리가 시대를 구별을 해놨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도와 중국의 그러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동남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이거를 딱히 뭐 인도가 먼저다 중국이다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양쪽에서 영향을 주었고 특히 이 13세기 이후에 이슬람 상인들이 들어오면 그 문화 교류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 이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도의 많은 그 이슬람적인 문화라던가 다른 지역의 이슬람적인 문화가 동남아시아 직물이나 의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19세기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식민 지배를 경험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직물 문화로 보면 꼭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열강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했던 모든 지역들은 그 토착적인 그러한 직물이나 염색이라던가 이 문화적 전통들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적인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서구 열강이 그와 같은 이 지역들의 직조 기술이나 염색의 원천 기술들을 산업화하고 또 서구식으로 서구화해서 다시 오히려 동남아 지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식민 지배 이후로 거꾸로 이 유럽 서구화 세력들이 시장으로 들여온 그러한 직물들을 싼 값에 사야 되는 그와 같은 역전된 그러한 역사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산업화 시대에도 전통 직물과 전통 복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앞에서 제가 서두에 했던 얘기지만 직물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한국인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 특히 우리가 전통이라는 거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지만 시각적으로 뭐 우리는 늘 굉장히 서구화돼 있고 의복 역시도 우리는 서구화된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복이라던가 많은 종교적인 것들이 전통하고 연동된 이 동남아시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한테 과거는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아세안 지역에서는 의복들을 포함해서 직물이 여전히 종교적인 의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소위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현대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시각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일반 시민들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넣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남아는 굉장히 그 강한 종교적 성향이
그 아세안 지역별로 종교적 전통은 다르지만 이 종교적 성향이 전통 그리고 이 직물이나 의례적인 부분과 결합돼서 한국에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도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가보면 의복도 뭐 저희처럼 서구화된 복장을 착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 이 전통적인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그와 같은 공간에서 직물이나 복식이라고 하는 것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하고 또 중요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슬람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불교의 종교적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도 그 종교성이 사람들의 일상이나 종교가 없는 지역에 보다는 의복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성들 특히 그 젠더의 측면에서도 이 의복을 착용하는 방식이라던가 금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전통이 강한 지역들도 이와 같은 영향과 함께 직물이나 의복에도 이와 같은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뒷부분에 제가 그 직물 문화권 얘기하면서 고산족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제 요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정체성 얘기도 했지만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정책상 혹은 그 관광산업의 입장에서 이 다종족 근대 국민국가로 오면서 이제 국가를 다종족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국가 이데올로기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그 전에 전통적으로 강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는 있었으나 지금은 좀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니까 그 고산족의 일종의 그 소수로 존재하는 부족들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관광화한다거나 인위적으로 전통화하는 방식의 그러한 정책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고산족들도 이와 같은 의복이나 전통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주로 이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전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국과 우리가 아세안 지역, 동남아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 문화적 다문화 사회 그리고 다종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직물과 복식에 굉장히 강하게 투영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맨 뒤에 연동돼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한국인에게 한복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이고 전통 의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그 던졌던 질문 중에 요새는 특히 그 K-패션이나 BTS의 영향으로 한복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전통이나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 제가 그 BTS나 이와 같은 K-패션이 유행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한국의 한복이나 한국의 전통 의복 그것과 동남아 지역의 그런 전통이나 직물 의복과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국에도 한복은 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동남아시아 사회보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한복은 이제 의례의 영역으로 많이 가버렸고 그러나 이제 K 패션이 영향으로 이제 한복이 관광 상품이나 외국인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또 다른 의미로 현재 우리에게 일상에 살아있는 문화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한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전통 그리고 직물 의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또 한복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직물을 문화로 읽어야 하는가?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했듯이 저도 이제 인류학을 하면서 이쪽을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기본 저의 마인드가 물론 직물과 복식의 아름다움 이런 거, 그다음에 기술적인 특징, 뭐 이런 의료학적인 연구도 저도 중요하고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들을 문화를 읽는 하나의 창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무를 통해서 많은 일반 인류학자들이 어떤 지역 연구나 사회문화를 연구할 때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연구 주제들을 저는 이 틀을 통해서 이제 직물이나 의복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가는 그 매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남아시아 복식의 큰 틀은 물론 지역별로 너무나 다양하고 이 틀 안에도 다 들어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후가 굉장히 우리의 여름 기후처럼 습하고 덥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입는 몸의 형태에 맞춰서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는 이와 같은 서구식의 의복이 아닌 직사각형의 그러한 직물을 몸 안에, 그러니까 주로 이쪽도 근데 이후에는 이제 가슴을 가린다거나 여성들도 뭐 그런 형식이 있었지만 더 밑으로 올라가면 왕실에서 이제 몸을 가리기도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부를 드러내고 아래 치마만 입는다거나 이제 그런 사진들도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르게 재단이 되지 않는 긴 직물의 천을 치마나 그래서 허리에부터 두르거나 아니면은 뭐 가슴부터 길게 발목까지 착용하는 그런 식의 복식의 구조가 기본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롱 스커트라고 얘기하는 허리에 이제 그 벨트나 이렇게 여미는 것들이 있는 형태에서 허리에서부터 발목까지 긴 H라인으로 길게 입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거기에 사용되는 문양이라던가 뭐 어떤 기법의 직물을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문양을 사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의복의 형태에 대한 명칭은 이제 사롱, 그다음에 미얀마도 이와 같은 치마 형태를 론지라고 하고요. 태국에서는 여성들 파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오늘 여성들의 의복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의복인데요. 그 머리에 쓰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쓰는 것 이외에 저렇게 위에 상의와 치마 형태의 의복을 주로 착용하고요. 미얀마에서도 이제 이거는 굉장히 현대화된 것이기는 한데 저런 식으로 이제 치마 형태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리에 이미 이제 고정된 그 허리 이렇게 조인 우리 그 롱 스커트의 이렇게 여밈 장치 그런 거 없이 그 천을 이렇게 둘러서 허리에 이렇게 그 천의 끝을 허리선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랩 스커트 구조 개방형 이와 같은 형태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까임 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주요 국가의 그러한 의복을 좀 다는 아니더라도 살펴보면 베트남은 이제 대륙부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의 의복의 형태나 직물의 문화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국의 영향력, 중국만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오자의 형태는 이제 여성들 이쪽 지역도 여성들이 농사를 짓고 활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치마 형태로 아래는 되어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중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식의 해안 지역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러한 복식의 형태와는 다른 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식의 의복 형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렇게 아오자이, 가슴 가리개 엔, 그리고 머리에 쓰는 농나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태국은 앞서 얘기한
긴 직물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허리에 감는 파신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사바이라 그래서 그 태국의 그 지역의 벽화 같은데 이제 고대 지금 그 복식의 형태의 원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태국도 이제 지역별로 태국 안에서도 지역별로 파신의 문양이라던가 그것이 왕실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직물의 기법이라던가 문양들이 다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저와 같은 치마 파신의 형태에 이제 저렇게 이렇게 파사바이를 두르는 형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꽃을 활용해서 머리 장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까임 반장이라고 하는 치마 형태 위에 이제 상의가 카프탄 형태의 카바야, 그다음에 바주 반장, 튜닉형, 바주 구롱, 판초용의 바주 보도 등 이런 식으로 형태가 분화가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동일한 직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바주 꾸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누가 사용하느냐 또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직물의 문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직물은 사회와 문화의 정보를 담은 기호이고요. 문양 하나 그리고 색상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기호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것들은 지금도 이제 동남아 사회의 어떤 왕실 문화라던가 이런 게 강한 국가에서는 여전히 소위 우리가 전통시대에 있었던 직물이나 의복을 통해서 서로의 지위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현대사회는 우리가 거의 사라지고 소위 이제 한국이나 다른 데서는 뭐 명품 소비라던가 다른 방식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계급짓기가 있는데 이 동남아 사회에서는 여전히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왕실 문화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직물의 문양이라던가 특히 이제 이런 인도에서 영향을 받은 뭐 라마야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문양이라던가 더블 이카시라던가 직조하기 힘든 수공예로 직조된 그러한 직물 기술로 만든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그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직물 문양도 결국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것뿐만 아니라 문양만 갖고도 평생을 해도 연구하기 다 못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이제 저는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기하학적 문양도 굉장히 사물을 단순화시켜서 만든 이런 기하학적 문양도 동남아 직물이나 의복 패턴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다양한 동식물 추상화된 그러한 신화의 뭐 인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문자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문양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것은 각기 언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와 역사를 표현해주고 있고 또 자신들의 뭐 계급이던 아니면 종족이던 그런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다종족 그다음에 다종교 사회에서 전통 시대에는 더 그것들이 강화되었겠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이것은 중요한 그러한 지표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공통 기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동남아 직물 문화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 공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에도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광범위한 얘기인데 이제 일단은 여성의 노동, 공동체 기여 그리고 생애 주기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제 직물에 대한 연구들을 해놓은 자료들, 연구 것들을 보면은
꼭 그 직조가 혹은 염색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의 100% 여성의 일이었던 사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카펫 제조라던가 인도의 뭐 불가촉 초민들 중에 남성들이 굉장히 힘든 가죽 염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평생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성들만의 영역이고 오직 여성들만의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서 이 직물의 직조는 바로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근데 그 이유는 특히나 지금 이제 산업화 이후에 여성들은 교육도 받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되지만 전통 시대에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성들은 뭐 일도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도 양육을 하면서 또 옷을 지금처럼 뭐 공장에서 찍어낸 그러한 것들을 살 수가 없는 시대에는 바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한 섬유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그것들을 소위 실을 뽑아서 직조를 해서 염색까지 해서 옷까지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여성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소위 기술이라는 것을 습득을 하게 되고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만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전수의 전 과정이 하나의 세대와 세대 여성들 간의 그런 기술 전수 안에서 하나의 그러한 장인 시스템 같은 문화 체계를 이루는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동남아시아의 직물이 바로 출생에서부터 죽는 그 중요한 단계 의례마다 중요하게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날 때 여성들이 아이들을 출산하고 그 출산 과정에 여러 가지 의례라던가 동원되는 물건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는 동남아 사회 안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은 여러 가지 특히 전통 사회에서는 주술적으로 굉장히 위험과 많은 의미들을 담는 굉장히 그 인간이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굉장히 연약한 그러한 단계라고 할 때 이 시기에 그 아이를 직물로 감싼다라고 하는 혹은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사용되는 직물은 이 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그 청소년이 성인 단계로 진입을 할 때 많은 의례가 이루어지고 그 의례에 또 다양한 의미를 갖는 직물들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도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게 과거부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넘어서 집단과 집단의 결합 그리고 단순한 결합 이상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있고 그 인간과 인간 집단의 호혜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의복 역시 바로 사회문화적으로 결혼이 갖는 의미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현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조상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종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종교 영역에서는 조상이 아니라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초자연적 존재하고 만남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종교적 성향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조상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초자연적인 존재하고 현생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인간이 만날 때 사용되는 직물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직물 문화를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이것들을 제가 이거를 연구 결과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보기 쉽게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그냥 문화권으로 편의적으로 나눈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 아세안 지역의 지도를 봤듯이 크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해양부 안에서도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고 대륙부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국가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권 영역으로 해양부, 대륙부, 이제 산악지대를 일단 편의성으로 구별을 해봤고요. 소위 우리가 해양부라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또 이슬람 영향만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지역에서는 인도의 영향과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바틱과 송겟 그리고 이카 직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이것들이 그 왕실이나 계급 문화의 성격을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륙부 지역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도 인도의 영향력, 직물이나 문양이나 이런 거 보면 인도의 영향력들 확인할 수 있고 이슬람 영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부보다는 중국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재배하는 직물의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요. 해양부하고는 다른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악지대도 대륙부하고는 엄밀하게 구별이 되지는 않지만 이거 소위 이제 산악지대 안에서도 이제 고산족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중국하고 동남아의 접경지대나 아니면 대륙부의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에 있는 많은 소수 부족들 종족들이 있는데 이제 그 종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직물의 특징도 해양부나 대륙부하고는 좀 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양부는 이렇게 그 지도에서 밑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또 이제 필리핀까지 포함이 되긴 한데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지역에서 보여주는 그런 직물의 특징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일단은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이 직물이나 복식에 있어서 아세안 지역에서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전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직물의 특징이 해안부 동남아시아 직물의 특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역사적으로 이 해안부 지역은 이 무역을 통해서 특히 인도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화 되면서 이 이슬람적인 직물의 영향 그리고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문양이라던가 직물 기법들 인도의 영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더보리카시라던가 그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류층에서 왕실에서 사용이 되었던 직물 기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힌두교에 등장하는 그러한 영험한 그러한 문양들이 약간은 동일하기도 한 것들도 발견이 되지만 변형된 형태로 이 해안부 동남아시아의 그러한 직물이나 문양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양은 파랑 문양은 아니고요. 그 인도네시아 자바 왕실은 여전히 그 왕실로서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도네시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인도네시아 자바 왕실에서 사용하는 바틱이라던가 이카 직물은 그 만드는 방법이나 기법이 옛날 그대로에 수공했죠. 그리고 그 옛날 인도에서 신성시했던 그런 중요한 문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대륙부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인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중국적 직물이나 뭐냐 어떤 의복에 있어서 굉장히 해안부하고는 다른 좀 양상들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부하고 다르게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로 특히 이쪽 산악 지역은 면 재배를 통해서 자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염색이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또 그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식의 고급 염색 기법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라오스의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실크입니다. 그래서 실크 재배와 정교한 직조로 뭐 아세안 지역 각각의 어느 지역이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각각의 지역의 전통과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태국 지역은 실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태국 실크. 그리고 태국은 이제 그 왕실 차원에서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구화를 수용을 하면서 이 근대적인 서구에서 들어온 짐 톰슨이라는 사람, 지금 이제 사망을 했지만 외국인이 서구인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산업화하고 이런 거에 왕실이나 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소위 이제 태국의 실크를 국가 산업, 그리고 그것들을 산업화하는데 그 왕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굉장히 태국 실크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대륙부 안에서도 산악지대,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과 동남아의 접경지대에 굉장히 많은 고산족들이나 소수 종족들이 분파되어 있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뭐 너무나도 이 종족 연구만 자체로도 거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뭐 직물의 특징이 이거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광범위한 주제라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면, 이 동남아 대륙부 안에서도 산악지대에 소위 이제 타이계라고 하는 것 말고 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언어학자든 뭐 다양한 측면의 학자들이 이 소위 따이 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굉장히 분파되어 있는 종족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들의 퍼즐들을 맞추면서 결국 이 문화의 원료가 중국에 어디에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타이계가 있고 중국에서 왔을 거라고 와서 이제 동남아 전 지역으로 퍼져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따이계 그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동질성들이 뭐 태국의 고산족, 그 다음에 뭐 미얀마의 고산족, 이런 사람 부족들의 옷이 좀 다르기도 하고 직물이 다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유사성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직물 연구를 통해서도 소위 그 종족적인 역사적인 재구성이라던가 이런 연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산족도 뭐 염색도 하고 그 앞서 얘기했듯이 뭐 인도네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고급 기술이었던 뭐 더부리카시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태국의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고산족에서도 염색도 하고 간단한 바틱이라던가 뭐 경사이카시든 위사이카시든 한 줄로 실을 염색해서 하는 그 이컷 기법의 직물을 직조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발견이 되는 것이 자수, 특히 고산족들은 색실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문양들을 실로 이렇게 자수를 놓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는 룬타야 아체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명한 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것도 이제 미얀마 전통 직물이나 전통 기술의 미얀마의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사실 이것만 연구를 해도 미얀마의 문화에 혹은 역사에 문화 교류에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곶은 바로 이제 직물의 굉장히 화려한 금사,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와 계급성과,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제이기 때문에 그 전통 시기에 의복이나 직물의 진짜로의 그 가짜의 금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관광 상품으로 그 조야한 가짜 금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야하게 표현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금사를 이렇게 하는 그 기법을 이제 송곶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금사를 직조해서 착용하는 그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위 왕실이나 귀족 계급이었을 것이고, 지금도 이제 이것들의 이제 굉장히 조야한 형태의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은 관광 상품으로 일반에서 굉장히 값싸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판매되고 있지만, 진짜로 송곶 직물의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정교하고도 상류층 왕실 문화의 그러한 직조 기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두서없이 너무 큰 주제들을 제가 발표를 했지만, 제가 현재도 연구를 하면서 저도 현대적인 그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따이족들에 대한 직물의 문양을 비교하는 연구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굉장히 현대화 전통을 오가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머릿속에 크게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 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민지 지배가 종료되고 근데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국경선의 개념으로 그 수많은 다종교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기점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엄밀한 의미의 문화 연구,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문화 연구 차원에서 직물이나 의복 연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국가별로 우리가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직물이나 의복 문화가 당연히 있죠. 그것도 중요한데, 좀 더 세밀한 역사나 문화에 대한 우리가 심도 있는 재구성이라던가 또 세밀한 부분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문화권, 그 안에서의 문화적인 교류나 역사 안에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앞에서 빨리 넘긴 게, 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도 이제 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자의적으로 구별을 했지만, 그런 구분조차도 사실은 하나의 연구 주제일 만큼 그거 굉장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귀납적인 연구들이 하나가 완성이, 거대한 연구가 완성이 됐을 때 문화권 얘기도 할 수 있는 이제 큰 개념이라고 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넘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연구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좀 더 큰 이상을 갖는다라고 하면 결국 국경을 넘어서 좀 더 세부적인 앞서 얘기한 따이족의 그러한 이주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문양의 동질성이라던가 차이점, 이런 세밀한 연구들을, 혹은 뭐 직물 기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세밀하게 해서 그것들을 맞춰 가다 보면 결국 국가의 문화들을 뛰어넘는 어떤 문화권에 대한 재구성, 혹은 더 세밀한 역사의 교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직물이나 의복, 복식 연구로서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게 이제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기도 하고 늘 해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말하기도 참 이렇게 거대한 개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한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그리고 국가와 국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
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서로 끊임없이 네트워크적으로 교차해서 엮는 그러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든 아니면 과거의 그들의 과거에 대한 연구든 다 이 직물 연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직물이 지금 이렇게 직물 전통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외교적인 사절단들한테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인 그러한 상징으로서도 여전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서로 교환됨으로써 국가 간의 외교적인 동맹도 강화되는 그러한 매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결국 계급,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그런 종교성,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그런 의례적인 영역에서 어떤 많은 문화적인 의미, 그리고 어떤 경제, 지금은 이제 직물이라고 하는 것이 왕실의 어떤 계급이다 위엄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계급성을 갖고 있지만, 이제 옛날 제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옛날에 직물이 굉장히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화폐의 기능을 했다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앞에 잠깐 넣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아세안의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거의 유물, 우리가 그냥 박물관에 좀 오래된 그러한 유산, 그러니까 유물, 과거의 것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아세안 문화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전히 역동적으로 굉장히 현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작동을 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인 그러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을 제가 오늘 두서없는 발표지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세안 직물이 갖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영구적인 가치 위에 현대적으로 대중이나, 결국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좀 이 발표에 있어서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리 중요한 그 전통이나 문화적인 연구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 때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이 저는 연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너무 그런 쪽으로만 매몰이 되면 한 학자의 개인, 한 연구 영역으로만 매몰돼서 말 그대로 그것이 박물관의 유물 같은 것으로 고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요새 하는 고민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세안 문화원에서 이렇게 대중 강연으로 발표를 하셨을 때 제가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쾌히 응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한국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단순히 연구하는 연구자들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오늘 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요새 그 BTS 때문에 한국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한복이 BTS 이전 혹은 이제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 이전에도 한복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개량이 돼서 현대화되는 양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대화돼서 한국인들이 의례에서 결혼식이라든가 애복으로 착용하는 그런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K-패션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는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 그리고 한국의 한복이라든가 직물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크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염색이라던가
특히나 요새는 기후 변화 혹은 기후 문제가 전 세계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통 그리고 천연 염색, 전통의 가치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한국 전통 직물도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고요. 한국도 동남아하고는 또 다른 양상의 한국만의 그러한 직물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은 그러한 기술을 현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 자료가 많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AI라든가 굉장히 디지털 기술들이 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도 이와 같은 사라져가는 기술들을 연구 차원에서도 복원하면서도 대중들이 또 교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 현대적인 기술과 결합해서 이것들이 결코 단절되지 않게 복원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들을 기술들을 복원하고 연구하는 것도 또 기술 차원의 중요한 문제지만 또 이것들이 대중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또 하나 이 전통 문화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패션적으로도 서구 패션과 또 한국의 한복이라든가 혹은 아세안의 그런 실제로 동남아 안에 패션 디자이너들 중에 자신들의 그런 전통 직물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서구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앞서 이제 제 오늘 발표는 영구적인 것은 굉장히 미약한 내용이지만 결국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직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고 그것들을 단절이 아니고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연구 차원이건 역사에 대한 차원이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보아야 할 그리고 중요한 문화연구 차원의 한 측면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현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이것이 여전히 현대적으로 중요해 막 이렇게 외치는 것도 혹은 연구 결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한 한국의 문화기관들이 이와 같은 꼭 한국 전통도 좋고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이든 뭐 인도든 다양한 지역에 그러한 이와 같은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시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또 전통이 현대 속에서 살아 숨쉬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구 얘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 두서없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처음 발표 시작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고민거리 키워드를 던져주셨는데요. 전통, 정체성, 그리고 차이의 공존이라고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던져주신 화두는 어떤 이런 전통 문화와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역시 전통 직물 문화 역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배재훈 학예연구사님 발표 마친 후에 대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제 맡아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배재훈 학예연구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배재훈 선생님은요, 아시아의 물질 문화와 문화유산 조사, 연구, 그리고 전시를 기획해 오셨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바틱을 비롯한 전통 직물 문화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은 배재훈입니다. 그 발표자 소개하면서 살짝 거짓말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에 소속돼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자료들을 깊지는 않게 대신 이제 다양한
아시아 46개국 자료가 사실상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을 좀 고민하는 그런 정도의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나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유형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호이해의 대상으로서 아세안 직물문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제 발표 주제인데요. 일단 상호이해라는 좀 거창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시안을 이해하고 아세안이 우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세안 스스로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아마 직물문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표에서 검토해 주셨다시피 공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어느 국가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문화를 다른 국가에 지금 남아있는 사례여서 복원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호의 대상으로서 직물문화를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떻게 소개해왔고 연구해왔고 전시로 혹은 창제작으로 활용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는 이제 직물 관련 연구조사 저희가 수행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 활동과 주요 소장품 이게 주요 발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유형별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시를 통한 소개 활동, 그 다음에 교육과 체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협업 모델로서 상품 개발과 판매 부분을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그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관련된 내용은 앞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다 보면 아세안의 직물 문화를 좀 대중적인 측면에서 다뤄본다고 하면 뭐 입는 것인 의복 문화 기반인데다가 누구나 입는 것이라는 세계사적 보편성이 또 있죠. 그다음에 보편적 재료로서 비단과 면, 인피 섬유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고대와 힌두로 이어지는 시간적인 연속성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세계적인 유행과 집단적인 전통의 양면성을 갖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에 또한 근대 이후의 세계적 단위의 경제체제 일부에 편입되면서 자본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이해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크고 연구와 조사, 수집의 대상으로서 높은 활용성을 가지는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이런 형태로 해서 아세안 직무문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 창조, 확산의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고요. 2015년 11월에 개관했고요. 2022년에 이제 통합전당으로 출범을 했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미션은 문화예술 기술의 교류와 융복함을 통한 아시아 문화 가치 향상이고요. 비전으로서는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주 사업 방향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교류도 진행하고 창제작 센터를 통해서 창제작으로서 컨텐츠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분화해서 설명하는 건데 주로 이제 연구조사와 아카이브, 전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조사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연구조사과, 제가 속해 있는 연구조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저희 내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연구자들과 협업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내부 사업으로는 아시아 플러스라는 간행 사업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업으로는 교차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 사업들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2015년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제 연구가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 메콩강 유역의 소수민족 의복 문화고요. 2017년에 간행 보고서가 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주로 태국 북부 지역의 이제 치앙마이주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5개 소수민족인데요. 그들의 의복 문화를 현지 조사하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양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좀 분석해낸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클릭 좀 해주시면 보고서 간행을 했고요. 보고서에 실지 못하는 뭐 동영상이랄지 현지 인터뷰랄지 이런 자료들은 저희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 사진이나 직물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일부 자료들은 수집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원 PPT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네. 다음으로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4년에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는 2017년 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대략 그 3년간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 보고는 이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로는 칼리만탄주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룽구스랄지 무르 쪽에 이쪽 지역 한 6개 부족에 대한 직물 문화를 연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냈고 그 다음에 관련 아카이브를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 이 아카이브는 말레이시아 아카이브는 아직 온라인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순바섬의 의뢰와 이캇 직물을 연구한 사업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연구 담당자 가종수 교수님이셨고요. 순바섬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고인돌과 유사한 그런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현지 전통에 아주 강한 직물 문화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캇 직조가 대단히 유명한데 옆에 보는 흰기콤프와 같은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시에도 몇 종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수집되었고 관련 문양 조사도 좀 진행한 보고서를 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츠캡과 EBS, ACC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진행한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다큐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다큐만 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큐와 관련돼서 방송본 이외의 영상 자료들, 그 다음에 사진 자료들, 그 다음에 참여한 저희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등이 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행은 아니고요, 조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그 위대한 동남아시아 2편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는 온라인에 업로드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앞선 자료들은 돼 있습니다. 대신 아세안 관련이 아니어서 현재 발표하는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명백하게 목적이 직물 조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건축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방전 및 이캇 직조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이미지 클릭해 주시면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수집 활동과 주된 소장품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은 대략 그 14,000여 점의 아시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이제 50여 개국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직물 자료가 대략 한 3,000여 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수로는 한 1,600점 정도 되는데 아마 수량으로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사례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권역별로 수집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는 서아시아 관련이고요. 이 권역별 수집 사업이 돌아오는 텀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5개의 권역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이제 아세안과 관련된 수집 자료를 수집하게 된 시점은 한 2031년 이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기증 자료 같은 경우는 수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전시에도 저희가 대여드린 작품들이 대부분 누산따라 컬렉션 내에 소속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식민 지배 시점, 그다음 그 이후에 상호 협력하던 시점까지 수집했던 인도네시아 관련 자료인데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대략 뭐 40여 개국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아프리카부터 뭐 남아메리카 자료 가장 큰 범위를 이루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료입니다만은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직물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의상과 직물뿐만 아니라 생산 도구, 샘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이 만들어졌던 이유 자체가 인도네시아로 파견되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자재로 사용된 뭐 모형들까지도 컬렉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비중에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틱 직물입니다. 이제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바틱 직물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자바 지역이 다수지만 일부 수마트라 지역 수집품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면이나 비단 직물에 바틱 염색을 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전통 양식에 더해서 이제 쁘깔롱한 지역의 수출을 위해서 상품화된 그런 양식까지도 수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 중에 까인 판장이 몇 번 언급이 됐었죠. 예, 까인 판장의 예입니다. 길이는 대략 250 정도 되고요. 폭은 한 1m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의로 완전히 그냥 이 의상 하나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는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모자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상의에 걸치는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같은 직물을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야 되는 건지, 그 용도에 명칭은 동일하되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통영 하의죠. 사롱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두 유형이 이제 쁘깔롱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수출형, 유럽 지역에 주로 수출됐던 그런 양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파랑 설명을 하셨는데요. 앞서 보시면 이 하단 쪽에 있는 사롱은 이제 파랑루상 문양이 들어가 있는 금지된 문양의 사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바틱은 이제 공예나 이제 회화에 한 양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틱 회화 작품들도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틱 제작 도구들인데요. 전시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짠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앙로나 와잔 이런 그쪽에서 수공의 제작 공방에서 그대로 수집했던 그런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짭이라고 해서 구리로 만든 문양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대략 한 1840년대에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짭인데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는 이제 짭용일 수도 있고 자수나 이런 때 사용한 문양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용도를 짭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나무로 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공방에서 사용한 명품들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카 찍물인데요. 이카 찍물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제2용 직물인 경우가 이제 비단으로 된 경우는 제2용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렌당이나 이런 형태는 대체로 이제 의복으로 사용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카 제2용 직물에 돼 있는 것은 이제 채포시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는 이제 재단을 덮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제2를 주관하는 사람이 믿기도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이캇의 인도네시아 사례로는 이제 발리 지역에 더블이캇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린식 문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른 목골 안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손캣직물 앞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소장품 중에 손캣직물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 제작 지역은 수마트라 지역입니다. 수집은 자바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작지는 수마트라 지역인 경우가 많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 직물 같은 경우는 손캣 기술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캅과 손캣이 함께 사용된 그런 고급 직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의상 속에 이제 손캣 직물이 사용되는 사례인데요. 저희 전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끄바야형의 의상 옆에 트임이 있어요. 그 트임 부분에만 이렇게 손캣 직물을 넣어서 이게 과시돼 보이도록 하는 그런 직물 자료들이 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피섬유 계통인데요. 3배 계통, 이제 일반 그냥 문양만 들어간 3배 계통 채색이 된 경우 이런 사례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포 관련돼서는 어린이들이 입는 아동용 상의들이 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의 끄바야나 아동상이나 이런 유형들을 보면 이제 또 하나
강조되는 요소가 레이스 장식입니다. 그래서 보빙 레이스가 이 지역에서 대단히 유행을 했었는데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섬유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요. 이제 나무의 인피질 전체를 활용한 그런 의상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의 안쪽을 그대로 파내서 의상으로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대로 활용한 경우도 있고 염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된 직물 관련된 자료들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백스트랩형으로 해서 허리짓기라고 부르는 유형의 짓기들인데요. 앞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삼배 짓기와 관련된 거고 뒤쪽은 이제 문양직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직물 명확하게 직물 자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전통 직물의 어떤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와양 골렉이라는 인형인데요. 와양극에 사용된 인형인데 의상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와 관련된 의상을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을 또 이 인형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연구자시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 자료들을 보시고 뭐 보다 깊은 연구를 해주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뮤지엄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도 여기에다가 14,000여 점의 자료를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소장품들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런 작업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전시 주제도 계속 아세안과 연관된 주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산따라는 전반적인 누산따 컬렉션을 전시한 전시였는데요. 이때 이제 직물 자료 소개한 적이 있고, 그다음 현재 진행 중인 상설 전시입니다. 몬순으로 열린 세계에도 대략 30여 점의 직물 자료와 직물 생산 도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상품을 대여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 자료를 소개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들이 완전히 정리된 게 2025년에 끝났습니다. 관련 전문가도 없고 내부 인원으로 진행하기 조금 힘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에서 이제 뭐 바틱 직물 슬렌당과 도돛이라고 해서 앞서 보신 까인 판장의 한 2배 정도 되는 직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전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진행되고 있는 직주하는 손 여선의 시간 아세안의 직물공예에도 저희가 18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세안 직물 자료를 이제 개인적인 체험과 교육의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교육부서에서 진행한 바틱 관련 사업입니다. 제가 조사할 때는 바틱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지역의 그 조그만 그 끈 만드는 체험이나 뭐 이런 사업들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자료를 수집한 거는 이제 바틱 공예였고요. 아주 단순한 어린이형 체험은 아니고요. 어린이형 체험은 저 어린이문화회로 따로 있고, 여기는 대체로 이제 성인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술 공예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문 도구들을 인도네시아 장인들과 들이 사용한 전문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고요. 꼬마루딘 꾸디아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반둥 대학교에서 뭐 강의도 하시고 다양한 학술 활동도 하시는데 이제 체험과 관련된 사업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강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명 정도의 작가를 뽑아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오신 다음에 또 강연을 해주셨는데 교육 사업을 해주셨는데 그것들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지속적인 협업 모델로서 이제 아시아의 어떤 직물 문화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산을 하고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통 직물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협업 모델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두들락 치앙마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주로 치앙마이 북부 지역의 전통 직물 생산자들과
중간에 이제 일본인을 비롯해서 현지에서 그쪽 수공예를 좀 현대화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것을 주로 일본 쪽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과 협업을 진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ACF 저희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재단입니다. 저희 이제 두들락은 그쪽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슬로우 스티치 스튜디오, 그다음에 칸빌리지, 그다음에 파이브 트라이브 페어 트레이드라는 기구가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지에 이제 직물 공예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디자인 혹은 상품들을 제시를 하고 중간에 이제 디자인하시는 칸빌리지 같은 곳에서 그에 맞는 어떤 그 직조 방식이랄지 문양을 또 현지화 시켜서 제작도 관리를 해주시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2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제품화를 했고 거의 판매가 돼서 현재는 이제 조그마한 매대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대략 한 50평 정도에서 제품을 판매를 했었고 대부분 판매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조그만 공간으로 뭐 조그만 이제 그 재고 정도를 판매하는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태국 북부 지역 그 인류학적 조사와 관련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또 그 무형유산 다큐 작업이 또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협력하신 분과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의 디자인과 품질 요구에 대한 대응을 이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최종 판매자와 직접 연결을 시키고 높은 납품가에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 납품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제 유럽 지역 판매나 일본 쪽에서 판매되는 거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이 현지 판매가예요. 저희는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거의 이윤을 남긴다라기보다는 어떤 상생 협력 모델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통 높은 납품가였기 때문에 현지 여성 공예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전통 방식의 지속 가능한 생산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전당이 진행한 그런 사업들을 좀 보셨는데요. 아세안 직물 문화를 통한 상호의 가능성, 뭐 오래된 그렇지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문화 양식으로서 직물 문화를 이것들을 이제 이색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닌 게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문화입니다. 직물 문화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상대적인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를 진행하면서 이제 바틱 의상을 체험한다거나 이런 공간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한번 입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는 한번 걸쳐 본다거나 그 물건을 사서 한번 입어 보면서 그 문화 자체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특이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물 문화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접근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직물 문화가 한국의 의복 문화 또 소개하고 한국의 직물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세계의 직물 문화로서 또 설명되고 상호 이해 도구로서 사용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문화 교류가 가능한 상호 관심도가 높은 요소를 또 이 내에서 좀 찾고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의 한계인데요. 이제 좀 늦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았다는 점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장품 기반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세대 연구자 프로그램, 방문 연구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소장품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 주제나 이런 걸 선정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아시아 문화 전당 재단과는 뭐 상품 협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 연구 수집에 이제 단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개 권역이 기한마다 돌아가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텀이 길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연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어떤 민간이나 연구자들이 진행해 준다면 계속 지속적인 연구와 그다음 지속적인 상호위의 어떤 그 결과물이 쌓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구체적인 사업 사례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아세안의 직물 문화에 관련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담 시간은 이제 당초 원래 30분 예정되어 있었는데 10분으로 줄어서요. 제가 제 질문 이전에 혹시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네, 원장님. 그러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직물이라든지 이제 뭐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연환경이나 뭐 사회 환경, 사회 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받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베트남에서 좀 근무할 때 장기간 좀 체류할 때 보니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북부, 남부, 중부, 북부의 이제 종교도 좀 옛날부터 좀 달랐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 문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좀 달랐는데 특히 이제 북부에서 보면은 그 몽족들이 의상이라든지 이제 고산족들 의상을 보니까는 굉장히 그 까만색이 짙은 검정색이 많고 형광색이 조금 발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발표 들으면서 자수가 많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보면은 고산족들이 이렇게 까만색하고 그 다음에 형광색의 다양한 어떤 무지개 빛깔 파스텔 톤으로 된 그런 염료를 많이 쓰고 하는 패턴을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이해가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베트남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고 그렇게 베트남 직물 연구를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조예가 깊으신데 그 천연 염색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보셨던 것들이 그 관광화된 이후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진한 그 흑색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천연 염색한 그 색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흑색은 그렇게 영구적으로 보면은 가장 진한 색은 남염색에서 파란색으로 해서 인디고 염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색상 연구로 보면은 빨간색하고 이제 남색 염색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초록색은 전통 염색에서 그렇게 색상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현대 와가지고 공장제 생산하면서 자수실이 이렇게 화학 염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눈에 띄게끔 좀 많이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 건 것 같고 전통적으로는 녹색을 그렇게까지 막 그 전통으로 막 자기네들 정체성 유지하는 그런 색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색들이 빨간색, 그 다음에 자색, 남염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색상들입니다. 그 각각의 그 고귀한 의미들이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레드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인도의 이카직물이라던가 바틱에서도 그거 자체가 영험하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붉은색은 악기를 물리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 그다음에 어떤 의뢰에서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의례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적인 의미로서 붉은색이 많이 사용이 되고 남염도 그런 차원에서 다 보호와 고귀함과 이런 식의 상징들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붉은색은 그 피나 이런 색의 의미로서 어떤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영험한 의미로서의 그 붉은색 염료가 앞서 보였듯이 더블 이카시라던가 그 선생님께서 작물 그 누산티라 거기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왕실에 굉장히 수공예적으로 하는 직물들의 대표적인 색상들이 뭐 갈색이라던가 바틱에는 갈색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카 직물에는 남색하고 붉은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계급적으로 왕실을 상징을 하면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영험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저 뒤쪽에. 예, 발표 잘 들었고 배재훈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의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 소개가 될 만한 그런 이제 문화적 요소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랄까 아니면은 조각이랄까 아니면 음식이랄까 뭐 기타 등등 이 직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교의가 있는지 한국 그 오디언스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직물에 대해서 다른 요소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통문화 요소로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전통문화 요소들 보면 이제 뭐 그 재료랄지 재료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의 문제도 있고, 누군가가 와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보관 이동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물 문화, 그러니까 아세안의 어떤 특수성을 가진 직물 문화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틱이랄지, 바틱은 저희는 지금 생각할 때 아세안의 특이한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시 준비할 때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 보면 20세기 초반이면 일본에서도 바틱 직물을 팝니다. 광고가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한국과 관련돼서 일본 사람들이 현지에서 바틱 직물을 팔고 했다면 국내에서도 팔았지 않았을까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국내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주 이른 시기로 보면 이미 18세기 중반이면 유럽에서 바틱 직물을 모방해서 뭐 찍어낼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양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그다음에 굳이 실물이 이동 안 해도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와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전통 양식이랄지 이런 부분만 잘 정리가 된다면 직접 실물이 안 가도 되고 돼도 어느 지역에서든 재생이 가능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물 문화는 이제 이동하기 또 편하기도 합니다. 이제 직물을 이제 개어서 이동한다든지 뭐 같은 부피 내에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다든지 다른 직물 문화에 비해서요. 저희가 그 치앙마이 두들락 치앙마이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도 저 안에는 공예품 중에 그 도자 종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장인들이 만든 상품들을 이제 운반한다고 했을 때 도자는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상자를 따로 제약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부서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완충제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물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뭐 주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쉽게 전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카시나 바틱 직물로 된 의상이라는 거는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문화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즐기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입으면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한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몬순 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물의상 입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입는 행위 하나만으로서 문화의 정수를 뭐 체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물 문화는 좀
특이한 지점이 있고 그 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길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그러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교수님께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대륙부와 해양부 그리고 이제 산악지대까지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직물 문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문화원 상설 전시실을 보면 저희는 이제 대륙부와 해양부로 구분해서 이제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산악지대를 또 하나의 어떤 변주로 소개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지의 어떤 직물 문화, 물질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게 다가와서 선생님께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문화권을 구분하는 것 도식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하셨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일반인 대중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안을 이해할 때 그냥 나라 이름별로 여기는 브루나이고 여기는 베트남이고 이렇게 국경선을 위주로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 행사를 통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큰 범위의 이제 생각을 이제 좀 요청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자유로운 선생님 생각 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다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제가 발표를 하면서 큰 맥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직물이나 복식은 문화나 지역 이해의 하나의 매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학문이나 학자의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대중들 속에서 그리고 그 역할들을 이런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전시 기획들을 할 때 그렇다면 어떤 틀로 대중들에게 이 거대한 것들을 아세안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얘기하실 때 국가보다는 일단은 대륙부하고 해안부의 문화권으로 구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발표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귀납적으로 진짜로 그런 연구들이 저뿐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뭔가 세밀한 그런 연구들이 종족이나 뭐 국가 차원을 넘어서 연구가 돼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모아져서 우리가 소위 어떤 문화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직물 문화권을 우리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 그건 누가 부정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권 설정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은 국가를 넘어선 소위 그 문화권이 좀 더 세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중요하고 여전히 그런 세밀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안의 다양성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것들이 문화권의 영역들이 잘못된 거는 수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국가보다는 확실한 거는 문화권적 접근이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문화의 역동과 다양한 문화들을 볼 수 있는 틀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실제 기획하거나 이럴 때 뭐 국가별로 그 배재훈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심사나 이런 거 몇 번 가보면 수중 유물이 이미 국가별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전시 기획은 국가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좀 더 인문학적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문화권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예, 여기서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 짧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